마리 앙뚜아네트, 프랑스 혁명 당시 처형된 것으로 유명한 루이 16세의 왕비입니다. 그녀는 초상화를 그릴 때면 빠짐없이 독특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턱을 조그맣고 예쁘게 그려다오. 요즘 말로 보정, 뽀샵을 해달라고 했다는 건데 제법 그럴싸한 설입니다.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인 마리 앙뚜아네트는 가문의 상징인 주걱턱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옛날 기술로나마 치아 교정을 시도했었고 컴플렉스 때문에 늘 부채로 입과 턱을 가리고 다녔을 정도라니까 얼마나 숨기고 싶어 했는지 짐작이 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어쩌다 주걱턱을 갖게 되었을까요? 합스부르크 가문의 위세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중부 유럽 대부분을 통치했던 어마어마한 가문이었죠. 합스부르크 가문이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건 뛰어난 전쟁 영웅이나 현명한 군주가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가세 확장의 비결은 바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사실 전쟁은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엇비슷한 세력 간의 다툼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가문의 흥망을 걸고 도박을 하기는 쉽지 않았죠. 합스부르크 가문은 정략 결혼과 상속을 통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 평화와 안식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합스부르크 가문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에는 근친혼이 횡행했습니다. 주걱턱을 가진 마리 앙뚜아네트도 육촌 언니의 아들인 루이 16세와 결혼했는데 신은 강국으로 떠오르던 프로이센을 견제하기 위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전략적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근친혼이 유행했고 또 트렌드였던 것도 맞지만 문제는 합스부르크 가문은 그 정도가 유독 심했다는 점입니다. 근친혼의 횟수가 너무 잦고 거리도 지나치게 가까웠던 거죠. 육촌인의 결혼이 많았고 삼촌과 조카가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문 내에서도 스페인 왕조의 경우 1516년부터 1700년 사이에 결혼한 11쌍의 커플 중 9쌍이 사촌 이내의 근친 관계였습니다. 금기를 어긴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당시 스페인 어린이들이 10살 이전에 사망하는 비율은 약 20% 정도였는데 훨씬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옷만 입으며 지낸 합스부르크가 어린이들은 10살 이전 사망률이 약 50%에 달했습니다. 스페인의 유전학자들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은 합스부르크 가문에 찾아온 갖가지 유전적 질환이 2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반복된 근친혼의 부작용 탓이라고 설명합니다. 작은 집단 내에서 근친혼이 만연할 경우 유전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에 의해 희석되지 않고 집단 내에서 그 농도가 짙어져 유전병의 발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합스부르크가 스페인 왕조의 대가 끊기기 전 마지막 왕이었던 카를로스 2세는 그야말로 근친혼의 결정체였습니다. 바보왕이라고 불렸던 그는 발달이 매우 더뎠습니다. 젖을 떼는 것도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도 무척 어려워했다고 해요. 태어날 때부터 크고 작은 병치레가 잦았고 가문의 상징인 주걱턱은 물론 몸에 비해 머리가 기형적일 정도로 컸습니다. 다리도 몹시 가늘어서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 어려워할 지경이었다고 하니 누적된 근친혼의 업보를 모두 다 뒤집어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생식 능력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역시나 카를로스 2세는 2번의 결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식을 얻지 못했고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천륜이란 하늘이 정해준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말합니다. 나아가 부모와 자식 간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하기도 하죠. 2008년 천륜을 어긴 끔찍한 범죄자의 만행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프리첼. 그는 무려 24년 동안이나 자신의 친딸을 지하실에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강간했습니다. 1984년 18살의 나이로 감금된 엘리자베트는 42살이 될 때까지 감옥처럼 개조된 지하실에서 7번의 임신을 했고 7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8개의 철문과 빈틈없는 방음벽 때문에 엘리자베트 본인은 물론 비명소리도 24년간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엘리자베트와 아이들이 합심해서 요제프 프리츠를 제압할 수는 없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근친상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하실은 늘 산소가 부족했고 지하실의 낮은 천장 때문에 아이들은 등이 굽었죠. 제때 치과를 가지도 못해서 치아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울 힘이 없었던 거죠.
설상가상으로 요제프 프리츠는 전기를 끊거나 음식물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지하실을 지배했습니다. 엘리자베트가 지상에서 살았던 날보다 지하에서 살았던 날이 더 길어지고 난 뒤로도 무려 6년이 지난 2008년, 누적된 산소 결핍과 영양실조로 첫째 커스틴은 정신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요제프는 어쩔 수 없이 커스틴을 데리고 병원에 갔죠. 한두 살짜리 어린아이도 아니고 19살 소녀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아하게 여긴 의사의 신고로 악마의 악행이 드디어 세상에 밝혀지게 됩니다. 한때 근친혼은 탐욕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친혼의 부작용을 대를 이어 확인했으면서도 가문을 키우겠다는 욕심을 거둘 줄 몰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욕정에 눈이 멀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부모 자식 간의 도리를 저버리기도 했죠. 탐욕이라는 비극의 씨앗이 자라 사람들은 형벌과도 같은 죗값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2020년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서는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법이 타당한가에 대한 치열한 변론이 오갔습니다. 우리 민법은 8촌 이내에 결혼을 금지하고 있고 8촌 이내라면 설령 결혼식을 마쳤더라도 그 결혼은 무효라고 엄격하게 정해두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결혼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인데다 미국, 영국, 일본 등 4촌 이상부터는 결혼을 허용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근친의 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거죠. 덧붙여 6촌쯤 되면 통계적으로 유전질환에 대한 우려가 비근친혼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근거도 제시됐습니다. 끝없는 욕심에 휘둘려 인간된 도리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금기시되어 온 근친혼이라는 말에 지레 겁을 먹고 과학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무시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은 아닐 겁니다.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싹트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의 더 많은 고민과 더 깊은 논의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